안녕하세요. 기갑소녀입니다. 오늘은 전쟁 역사와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물건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사랑하는 시계, 바로 파네라입니다. 대부분의 명품 시계에는 헤리티지라는 게 있죠. 자신들이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태어났고 또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보여주는 건데요. 이 헤리티지가 군사나 전쟁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파네라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명품 시장 시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르인 다이버 와치의 시작이 사실상 파네라의 군사용 잠수 시계였기 때문이죠. 파네라이의 역사는 186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오반니 파네라이가 피렌체의 그라지의 다리에 공방을 겸한 시계 매장을 연 게 그 시작이었죠. 최초의 파네라이는 본격적인 워치 메이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함께 취급하는 자파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었는데요. 1916년 이탈리아 해군에 물자를 공급하는 군수업체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시계 제작에 뛰어들게 됩니다. 현대 전쟁 역사에서 이탈리아군이 칭찬을 받은 예가 거의 없죠. 1차 대전에서도 2차 대전에서도 이탈리아군 하면 현대 당나라군의 재림이라 불릴 정도로 허약한 전투력을 보여왔었는데요. 이런 이탈리아군에서도 나름의 정가를 울린 부대가 있었으니 해군, 그 중에서도 수중 특수부대였습니다. 이탈리아는 현대적인 의미의 수중 특수작전을 펼친 세계 최초의 나라인데요. 1918년 1차 대전 때 이탈리아 왕립 해군의 특공대 2명이 유인어뢰를 이용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전함과 화물선을 격침한 게 그 시작입니다. 그날 이후 이탈리아 해군은 잠수부대를 이용한 특수전에 많은 힘을 쏟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장비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잠수시계였습니다. 물속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 방수 성능과 어두운 바다 밑에서도 시간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야간 기능을 가진 손목시계가 있어야 했죠. 파네라이는 야간 기능에 있어서는 선도적인 회사였습니다. 1916년에 라듐을 이용한 야광 페이스트, 라디오미르를 개발해서 특허를 획득했을 정도죠. 하지만 방수 시계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었습니다. 1935년 이탈리아 해군이 군사용 잠수시계를 주문했을 때 파네라이는 롤렉스의 도움을 받습니다. 30m 방수 기능을 가진 롤렉스의 케이스에 야광도료를 바른 다이얼을 얹은 이 시계가 바로 파네라이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인 라디오미르입니다. 다른 시계와 구별되는 파네라이만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면 두 개의 판을 합쳐서 만든 샌드위치 다이얼일 겁니다. 대부분의 시계가 하나의 판 위에 숫자를 쓰고 그 위에 야광도료를 바르는데 파네라이는 위의 판에서 숫자를 파낸 후에 그 자리를 다 야광도료로 채웠기 때문에 다른 시계들보다 더 밝기가 오래 지속되는 야광 성능을 가질 수 있었죠. 2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파네라의 잠수시계는 이탈리아 해군뿐만이 아니라 동맹국이었던 독일 해군에도 제공이 됩니다. 1944년 독일군은 이탈리아 해군이 잠수부대를 모방한 캄프시 비버라는 특수부대를 창설하는데 이들의 파네라이의 시계가 주어졌던 거죠. 군사용 잠수시계로 그 역사를 시작한 만큼 전쟁이 끝난 후에도 파네라이는 이탈리아 해군을 위한 시계를 꾸준하게 만들어냅니다. 이탈리아뿐만이 아니라 이집트 해군을 위한 시계도 만드는데요. 파네라이 시계의 상징과도 같은 크라운 보호가드가 바로 이집트 모델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여기에 200m 방수 성능의 잠수 시간을 계산하기 위한 회전 베벨까지 달리면서 파네라이 다이버 워치의 원형이 완성되었던 거죠. 1960년대 들어 파네라이는 방사능이 문제가 된 라듐 대신 트리튬을 쓴 야광물질을 개발하는데 그게 바로 파네라이의 또 다른 컬렉션의 이름이 된 루미노르입니다. 모델명을 야광물질에 따라 이름을 붙였을 정도니까 야광 기능이 파네라이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아이덴티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이탈리아 해군과 함께온 역사를 지닌 파네라이지만 이 헤리티지는 결국 파네라이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됩니다. 이탈리아 해군이 파네라이 잠수시계를 1992년까지 군사기밀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다이버 워치는 파네라이가 아니라 1950
1956년에 나온 불랑팡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오랫동안 믿고 있게 됩니다. 게다가 기계식 시계 시장을 거의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갔던 커츠 파동이 일어나면서 해군 역시 파네라이를 버리고 커츠 시계로 갈아타게 되면서 파네라이는 사실상 시계 생산을 중단하게 됩니다. 1992년 드디어 기밀이 해제되고 파네라이는 옛날 시계를 복각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지만 누구도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듣보잡 메이커였죠. 저렴한 일본 커츠 시계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명품 시계들 사이에서 설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델롬델이잖아요. 파네라이에게는 뜻하지 않는 기인이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실베스타 스텔론이었는데요. 이 영화 데이라이트의 촬영을 위해서 로마를 방문했다가 파네라이 매장에서 이 시계의 매력에 반해서 무려 200개나 되는 시계를 사서 할리우드에 뿌렸고 이게 파네라이를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투박하고 큼지막한 다이얼, 크라운을 보호하고 있는 독특한 디자인의 가드, 헐리우드 액션 스타 실베스타 스텔론이 그의 두꺼운 팔목에 차고 나온 이후에 파네라이는 마초적인 매력을 뽐내면서 수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꾸며낸 미담에 가깝고요. 파네라이가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서 스텔론 측이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시계를 제공한 스타 마케팅이었다는 게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텔론의 내돈내산이 아니라 뒷광고였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가 더 많이 듣는 이야기는 이런 상업적인 거래가 아니라 우연하게 파네라이를 발견한 스텔론과의 아름다운 동행 이야기입니다. 진실이나 사실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더 각인시키느냐가 중요해진 요즘 아주 성공적인 사례를 파네라이가 만들어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상남자의 시계라고 불리는 파네라이와 밀리터리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오늘도 유익하셨나요? 재미있으셨나요? 그렇다면 구독이, 좋아요, 알림이 꼭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